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의 염유식입니다. 오늘은 네트워크 방목론, 의미와 적용 사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네트워크의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는 데 중점을 맞추기보다는 네트워크 방법을 쓰게 되면 과연 어떠한 점이 다른 방법을 쓰는 것과 달라지는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연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소셜 네트워크 또는 사회관계망의 의미는 뭐냐? 보통 많은 분들에게 여쭤보면 사회관계망이라는 것은 개개인들이 서로 맺고 있는 개개인 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의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밑에 두 개를 더 적을 텐데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발표를 듣고 나면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의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첫 번째 사항은 소셜 네트워크는 인디비주얼이 가능하게 하는 또는 인디비주얼이 존재하게 하는 메커니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셜 네트워크가 없으면 인디비주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이야기고, 첫 번째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상식은 개인들이 먼저 존재하고 존재하는 개인들 사이에 뭔가 관계가 맺어 있으면 그게 소셜 네트워크 어프로치라고 생각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게 아니고 개인들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개인들이 처음부터 존재하기 위해서라도 소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두 개 사이의 인식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소셜 네트워크는 어떻게 변증법적인 링크 메커니즘이다. 뭐하고 링크를 시켜주는 거냐면 개인과 사회를 연결시켜주는, 변증법적으로 연결시켜주는 메커니즘이고, 이러한 변증법적인 연결 때문에 개인도 존재가 가능해지고 사회도 존재가 가능해지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강연이 끝나고 나면 이 세 번째 주장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 사진은 우주의 사진은 아니고 우주의 탄생부터 지금까지 우주의 진화를 시뮬레이트한, 수학적으로 시뮬레이트해서 그걸 보여주는 그래픽에서 제가 따온 겁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주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별들이 먼저 존재를 하고 그 별들 간에 여러 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공간을 아마 우주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관계망은 조금 다릅니다. 관계망에 접근하는 것은 뭐냐면 개별 별들이 먼저 존재하는 게 아니고 개별 별들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별들을 둘러싼 다른 별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접근법이 소셜 네트워크 어프로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가 특정한 주기로 자전과 공전을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구의 고유한 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물리학에서 알고 있듯이 지구가 특정한 주기로 자전과 공전을 하는 것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지구를 둘러싼 별, 달이 됐든 태양이 됐든 다른 별들과의 거리와 중력의 차이에 의해서 서로 당기는 힘의 균형점이 찾아지게 되고 그 균형점의 결과로 현재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결정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연결망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 존재가 존재하고 나서 관계가 형성된다기보다는 개별 존재가 특정한 형태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행동을 하거나 특정한 지식을 가지거나 특정한 감정을 가지기 위해서는 본인의 어떤 속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본인을 둘러싼 다른 개인들과의 관계에서 결정이 된다.
이게 소셜 네트워크 어프로치입니다. 이런 어프로치에 대해서 가장 먼저 주장을 하고 연구를 한 사람은 짐멜입니다. 짐멜이 벌써 연구한 지 뭐 100년도 지났는데요. 짐멜의 몇 가지 그 주장을 짧게 제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른쪽을 먼저 보시면 짐멜은 인디비주얼 퍼스널리티다 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인디비주얼 퍼스널리티는 그룹 어필리에이션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마던 소사이어티는 그 이전의 중세 사회와는 달리 그룹 어필리에이션이 많아진 사회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남성이고 50대고 교수고 어느 특정 지역에 살고 사람들이 자기가 속할 수 있는 그룹들의 개수가 굉장히 많아진 사회입니다. 짐멜의 주장은 결국 본인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뭐 본인의 지식이 됐든 감정이 됐든 행동이 됐든 본인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룹의 속성에 의해서 결정되게 돼 있는데 자기가 속할 수 있는 그룹들의 개수가 적으면 저와 똑같은 컨비네이션으로 그룹 어필리에이션을 가진 사람들이 많겠죠. 그러면 인디비주얼 퍼스널리티는 없어지는 겁니다. 인디비주얼 퍼스널리티는 언제 생기는 거냐? 제가 속할 수 있는 그룹의 개수가 워낙 많아져서 저와 똑같은 컨비네이션으로 그룹에 속할 확률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똑같은 컨비네이션으로 속할 확률이 없어졌을 때 비로소 인디비주얼 퍼스널리티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The larger the number of groups, the more improbable other persons will the same combination이 되는 거죠. 이게 인디비주얼 퍼스널리티라는 겁니다. 따라서 인디비주얼리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타고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그룹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고 저와 똑같은 컨비네이션으로 속할 확률이 있다는 사람들이 없으면 없을수록 제 인디비주얼 퍼스널리티는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네트워크 어프로치입니다. 따라서 짐멜은 어느 정도까지 주장을 하냐면 문화라는 건 다른 거 아니다. 문화를 측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number of different groups, number of different social group이 많으면 그것보다 작은 사회의 문화와는 다른 문화를 이룬다라고까지 주장을 합니다. 요 왼쪽에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짐멜의 글이고요. 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건 짐멜 말고 덜카임의 글인데 그럼 좀 위에서 좀 이전 슬라이드에서 주장을 한 것은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그 사회의 영향이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오는 거죠. 개인이 인디비주얼 퍼스널리티가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번 슬라이드는 좀 반대를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들이 모여서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라고 하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어떻게 사회가 만들어지냐를 생각하는데 에밀 durkheim이 굉장히 그 유명한 예를 듭니다. 브론즈, 이 황동은 실제로는 카퍼하고 레드로 만들어지는데 실제로는 카퍼도 말랑말랑한 금속이고 레드도 말랑말랑한 금속입니다. 두 개 다 말랑한 거를 특정한 컨비네이션으로 섞게 되면 브론즈가 나오는데 이 황동은 굉장히 단단한 거죠. 따라서 황동의 단단한 성격은 그 황동을 이루고 있는 컴포넌트인 카퍼에도 없고 레드에도 없는 새로운 성격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거를 emerging property라고 합니다. 개개인들이 모여서 상호작용을 하다 보면 그 상호작용의 결과로 개인들에게서는 없었던 새로운 성격이 드러나고 그게 emerging property고 그게 우리가 심리학도 공부해야 되지만 심리학과는 별개로 사회학이 필요한 이유라는 겁니다. 똑같은 이유 때문에 아예 짐멜은 사회는 존재한다. 언제 존재하느냐? 인디비주얼들이 인터액션을 할 때 존재한다고 얘기합니다. 사회는 뭐냐? 간단한 겁니다. 개인들이 인터액션을 존재하는데 그 인터액션이
바로 소셜 네트워크이고요. 그 인터랙션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사회는 개별 구성원들이 없었던 성격이 새로운 이머징 프로퍼티가 일어난다고 보는 거죠. 자, 이게 앞에서 보여드린 우주랑 비슷한 사진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또 우주 사진이 아니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거는 뇌 뉴런 사진입니다. 쥐뇌의 사진이고요. 보시는 뉴런이 3개 보입니다.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그 전체와 홀과 그 홀을 이루고 있는 컴포넌트 사이의 관계가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다는 건 단순히 사회 현상뿐만이 아니고 자연 현상에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뇌 연구를 처음에 정말로 한참 전에 했을 때는 뇌 연구 1세대에서는 보통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특정 뇌 영역이 어떤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가를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어믹달라 같은 경우에는 감정이라든가 아니면 놀라움, 무서움, 두려움을 담당하는 이런 것들이죠.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연구는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뇌를 연구해 봤더니 마치 사회 구성원들이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져 있듯이 뇌도 서로 다른 영역, 아주 마이크로까지 가면 뉴런이 되겠지만 1000억 개의 뉴런들이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게 뇌입니다. 여러 개의 뇌의 다른 영역들이 서로 네트워킹으로 연결되면서 뇌가 기능을 한다는 것을 밝혀내서 최근에는 뇌 연구도 뇌의 연결, 그래서 뇌과학에서는 그걸 네트워크라고 안 하고 커넥티버티라고 합니다. 그렇게 뇌 커넥티버티 또는 뇌 커넥텀을 연구하게 되는 게 현재의 뇌과학입니다. 따라서 사회 현상뿐만이 아니고 많은 자연 현상들도 실제로는 네트워크가 개별 구성원과 전체 홀을 연결시켜준 하나의 메커니즘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사회적 동물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회를 인식함으로써 사회적 활동을 가능하게 하느냐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UCLA의 심리학과 교수인 캐롤린 파킨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연구한 논문이고요. 저는 지금 연구년을 맞이해서 이 캐롤린 파킨슨과 같이 연구하기 위해서 UCLA에 와 있습니다. 제목이 보시면 소셜 네트워크 포지션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스판테이니어스하게 뇌에다가 인코딩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볼 때 얼마나 순식간적으로 스판테이니어스하게 그 사람의 소셜 네트워크 포지션을 뇌에다가 인코딩 하는지를 보여주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의미는 제가 봤을 때는 개개인들이 하나의 사회에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의 소셜 네트워크 포지션을 알아야 되고 거기에 맞추어서 적절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행동의 뉴럴 베이시스를 보여주는 연구입니다. 여기 대상자들은 275명 MBA이고요. 이 사람들 사이에 친구 관계망을 다 조사한 거고요. 여기 주황색으로 표시한 사람들이 이제 뇌 fMRI를 촬영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촬영한 거를 가지고 머신러닝을 통해서 뭘 알아냈냐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게 디스턴스입니다. 디스턴스는 뭐냐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의 소셜 디스턴스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사진을 보여줬을 때 이 사람이 나의 친구인지 친구의 친구인지 친구의 친구의 친구인지 저 사람과 나의 소셜 디스턴스를 스판테이니어스하게 인코딩하는 걸 알아냈는데 그 인코딩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부분은 단순히 소셜 디스턴스와 관련된 부분뿐만이 아니고 피지컬 디스턴스, 우리가 걷거나 어떤 물건을 잡을 때 당연히 그 물건하고 나하고의 그 물리적 거리도 저절로 뇌가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 부분하고 굉장히 중첩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이겐벡터 센츄럴러티는 여러분들이 소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를 배웠으면 알겠지만 센츄럴러티의 하나입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가 이 네트워크상에서 이거를
인코딩하는 부분이 가장 널리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사진을 보자마자 저 사람이 이 네트워크상에서 얼마나 중심적인 인물인가를 순식간에 인코딩한다는 얘기입니다. 컨스트레인트는 어타남이랑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컨스트레인트가 높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변에 친구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별로 어타남이가 적은 사람들인데 그걸 담당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퍼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개별 사회 구성원 개인들은 우리가 사회적 진화를 거쳐서 아주 고도의 사회적 동물이 된 거고, 그게 지금 뇌에 남아서 우리 뇌는 상대방의 얼굴을 보는 순간 상대방과 나의 디스턴스, 상대방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그 다음에 상대방의 컨스트레인트가 얼마나 되는지를 순식간에 인코딩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논문은 제가 좀 전에 소개시켜드린 캐롤린 파킨슨이라고 하는 심리학자와 함께 한 연구고요. 데이터셋은 오늘 여러분들이 소개받을 K-쉐입 데이터셋입니다. K-쉐입 데이터셋은 그러니까 강화도의 마을 전체를 저희가 잡아서 그 마을 전체의 고령자들 간의 친구관계를 조사한 것이죠. 친구관계와 관련돼서 가장 널리 알려진 굳건한 사실 중에 하나는 호마필리라고 하는 사회현상입니다. 호마필리는 사람들이 친구관계를 맺을 때 본인과 비슷한 성향,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사귀게 된다는 겁니다. 왜 호마필리가 이루어지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설이 있었고 다양한 연구가 있었는데, 이 연구가 보여주는 것은 그 호마필리의 뉴럴 베이시스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굉장히 복잡한 사회구조로 나가기 위한 첫 단계인 친구관계를 맺을 때부터도 우리 뇌에 각인되어 있기를, 우리와 비슷한 성향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친구관계를 맺도록 뇌에 이미 그러한 성향들이 잠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브레인 커넥티비티, 아까 말씀드린 브레인 커넥티비티를 측정을 했는데 at rest, 휴지기를 잰 겁니다. 휴지기란 건 뭐냐면 조금 전에 논문처럼 어떤 특정한 사람의 사진을 본다든가 하는 그런 과업을 수행하는 게 아니고 가만히 아무 생각도 안 하도록, 그래서 특정한 점만 쳐다보도록 해놓고 촬영한 뇌 영상입니다. 이렇게 아무런 특정한 과업을 하지 않도록 가만히 놔두게 되면 알려지기로는 우리 뇌가 아무런 활동을 안 하는 건 아니고 특정한 부위들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활동하게 되는 부위들은 어떤 부위들이냐면 사회적 관계와 관련된 부위들이 활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우리가 by default 아무런 생각도 안 하고 있더라도 우리는 사회적 관계에 대해 생각하게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뇌가 그렇게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 논문이 보여주는 거는 그렇게 휴지기 때의 펑셔널 브레인 커넥티비티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연결시켜 봤더니 그 사람들끼리 친구일 확률이 높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호마필리의 뉴럴 베이시스를 보여주는 논문이 되는 거고요. 이것도 역시 머신러닝을 써서 저희가 연구를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스킵하려고 합니다. 시간 때문에. 결국 이게 지금 그 결과인데, 이 X축은 뭐냐면 우리가 휴지기 때 브레인 펑셔널 커넥티비티 패턴이 비슷한 사람들을 가지고 머신러닝을 통해서 예측한 값이고요. 누가 누구의 친구인지, 친구의 친구인지, 친구의 친구인지, Y축이 실제 소셜 디스턴스입니다. 친구인지, 친구의 친구인지. 그래서 이 정도로 지금 예측이 맞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R 값이, 코에피션트 R 값이 0.5 정도 되고요. p-value 값은 이렇게 낮게 됩니다. 하나 흥미로운 것은 결국 그래서 뉴럴 시뮬러리티가 높은 사람들이 소셜 네트워크 프락시머티도 굉장히 가까운 걸로 밝혀졌는데,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이웃일수록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둘 사이의 관계가 리니어한데, 그 리니어한 관계가 둘 사이가 서로 가까운 이웃일수록 기울기가 높아지는 거죠.
따라서 휴지기의 우리 뇌의 활동 유형은 친구끼리 가장 가깝고, 다음으로는 친구의 친구가 가깝고, 그 다음으로는 친구의 친구 같고, 리니어하게 관련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뇌 활동이 더 유사했다는 거고, 이렇게 휴지기의 뇌 활동의 유사성하고 친한 관계 정도 사이의 선형 관계는 서로 이웃에 위치할수록 더 컸습니다. 즉, 동일한 뇌 활동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환경에 따라 친구가 될 확률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친구 관계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 형성은 이렇게 사회적 환경하고 우리 뇌의 휴지기 때의 뇌 활동 유사성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마도 K-쉐프 데이터셋 쓴 분들은 건강 쪽 또는 의료 쪽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는데, 이제 이 연구는 그것과 좀 관련 있는 연구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2017년 연구고요. 브레인 펑셔널 커넥티비티라는 거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레인의 여러 영역들이 서로 연결이 잘 돼 있는 정도를 측정한 겁니다. 아직 충분한 연구가 보이지는 않았지만 일부분의 연구들이 보여주는 것은 사람들의 인지 능력이 떨어질수록 브레인 펑셔널 커넥티비티가 떨어진다는 거고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은 A라고 하는 뇌 영역과 B라고 하는 뇌 영역이 서로 잘 연결돼서 이 능력이 유지가 되는 건데,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드심에 따라서 A라는 영역과 뇌 안에서 B라는 영역에 서로 연결성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능력이 떨어지는 거고, 알츠하이머를 앓고 계신 분들의 브레인 펑셔널 커넥티비티를 측정해 보면 굉장히 브레인 펑셔널 커넥티비티가 떨어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과연 브레인 펑셔널 커넥티비티가 떨어질 것인가, 또는 어떤 사람들이 과연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중요한 질문이고,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연구인데, 비네트워크적인 연구에서는 인디비주얼 애트리뷰트를 독립변수로 상정합니다. 즉, 나이에 따라서 인지 능력이 떨어지지, 또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지, 또 학력에 따라 다를 수 있지, 또 최근에는 운동이 유행하니까 운동을 계속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르겠지, 그 다음에 삼겹살을 많이 먹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다르겠지. 이렇게 개개인의 속성, 그것이 그 사람의 뭐 성별이 됐든 나이가 됐든 아니면 행동이 됐든 개개인의 속성을 독립변수로 내세우고 연구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거는 네트워크 어프로치가 아닌 거죠. 네트워크 어프로치는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 따라서, 이 사람의 네트워크 포지션에 따라서 아마도 브레인 펑셔널 커넥티비티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네트워크 어프로치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결국 K-코어라고 하는 것이 관련이 있는 걸로 나왔는데요. K-코어라고 하는 것은, K-코어의 정의는 K-코어는 이제 그룹으로 정의가 되는데, K-코어 그룹 이러면 그 그룹 안에 있는 모든 멤버들은 적어도 그 그룹 안에서 K명의 친구들을 가지고 있는 게 K-코어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3코어 그룹인데, 이 4명은 이 4명들 사이에서 적어도 3명의 친구 관계를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이게 2코어 그룹입니다. 4명 플러스 3명, 7명은 2코어 그룹이 되는데, 이 2코어 그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2코어 그룹에 있는 그룹 안에서, 2코어 그룹 안에서 적어도 2명의 친구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 용어가 보여주듯이 얼마나 코어에 있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K-코어 값이 높을수록 사람들이 더 중심부에 위치하게 되는 거고, K-코어 값이 낮으면 주변부에 위치하게 되는 건데, 지금 이건 p-밸류 어떻게 따라 달라지겠지만, 여기서 소셜 네트워크 임베디니스라고 부르는 것이 K-코어 값입니다. K-코어 값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mean functional connectivity, 뇌의 functional connectivity가 예외 없이 올라간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연령하고 성별, 학력을 컨트롤하고 난 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컨트롤되고 나서라도 나이를 사람들이 먹으면서 브레인 펑션 커넥티비티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면 브레인 펑셔널 커넥티비티가 유지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 뇌의 기능 연결성은 K코어 점수가 더 큰 고령자일수록 더 잘 유지되고 있었고, 아직까지는 조심스럽지만 이러한 뇌 연결성이 뇌 건강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여러 연구들을 고려할 때 K코어 점수가 뇌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믿고 있고요. 결국 K코어 점수가 크다는 것은 자신도 여러 친구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자신의 친구들도 여러 명의 친구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 여러 명의 친구를 가지는 마당발 친구들끼리도 서로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마도 이러한 관계 유지가 스트레스를 줄이고 사회생활을 촉진함으로써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반대 커젤러티도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브레인 펑셔널 액티비티가 좋은 사람들이 아마 높은 K코어 점수를 유지할 수도 있죠. 요거는 모탈러티를 측정한 겁니다. 저희가 8년간 K-쉐프 데이터셋이 이제 11년째 추적하고 있는데, 이때는 8년간 추적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이 사망을 했나를 본 거고요. 사망률하고 소셜 릴레이션십을 보여주는, 소셜 릴레이션십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연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문제는 소셜 릴레이션십을 측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소셜 인게이지먼트도 있습니다. 소셜 인게이지먼트라는 거는 이제 우리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노인의 활동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분야 활동을 한다거나 그 마을의 여러 행사에 참여하는 거죠. 론리니스는 100% 심리학적인 측정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람이 론리하게 느끼는지를 1년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측정하게 되는 거고요. 저희가 이놈에 초점을 맞춘 것은 그룹 레벨 세그리게이션입니다. 세그리게이션은 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종의 예를 드는 게 가장 편한데, 미국에서 어떤 흑인도 5명의 친구가 있고 어떤 백인도 5명의 친구가 있는데, 백인의 5명의 친구에는 여성 남성도 있고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어요. 근데 흑인의 5명의 친구는 전부 다 흑인이고 전부 다 남성이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똑같이 5명이지만 흑인의 경우에는 세그리게이트 돼 있는 거죠. 레이스로도 세그리게이트 돼 있고 성별로도 세그리게이트 돼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성하고는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친구의 친구 아무리 나가더라도 여성 만나기 힘든 거고, 친구의 친구 아무리 가더라도 백인을 만나기 힘든 거죠. 이게 세그리게이션 개념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인종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여기서는 제가 그 다이미터를 줬어요. 다이미터라고 하는 것은 랭스 오브 롱디스트 패스 이런 거예요. 한 그룹의 다이미터가 5다 그러면 그 그룹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많아봐야 5번 거치면 전부 다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그룹의 다이미터가 2다 그러면 그 그룹 안에 있는 사람은 적어도 친구이거나 아니면 친구의 친구 2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K시 데이터 봤더니 미디안 값이 4가 돼서 4부터는 세그리게이트 안 된 걸로 가정을 했고 3 이하는 세그리게이트 된 걸로 가정을 해서 이게 어떻게 모텔 트랙 8년 동안의 모텔 트랙에 영향을 미쳤는지 본 거고요. 당연히 그룹 레벨 세그리게이션이나 로니니스나 솔리 인게이지먼트가 전부 다 시간에 따라 변하는 변수로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패널 모델 쓰는 칵스 프로포셔널 해저드 모델인데 컨트롤 베리어블이 안 들어간 거고요. 요거는 칵스 프로포셔널 해저드 모델인데 컨트롤 베리어블이 들어갔는데 타임 베링 베리어블은 안 들어간 거고, 타임 베링 베리어블이 되는 칵스 프로포셔널 해저드 모델입니다. 칵스 프로포셔널 해저드 모델이 이제 특히나 타임 베링 컴파운딩 베리어블이 들어갔을 때는 바이어스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타임 베링 컴파운딩 베리어블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로니니스가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인데, 만약에 인지능력 저하라는 게 있다고 그러면 인지능력 저하라고 하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변수가 로니니스에 영향을 미치고, 그렇겠죠? 로니니스가 거꾸로 인지능력 저하에 영향을 미치고, 로니니스하고 인지능력 저하 둘 다 사망률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면 바로 인지능력 저하가 타임 베링 컴파운딩 베리어블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잘 조절해 주기 위해서 최근에는 칵스 마지널 스트럭처 모델이 많이 나와 있고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반사실적 카운터팩추얼 어썸션을 쓰는 통계 기법입니다. 그래서 AT 따로 측정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룹 레벨 세그리게이션만이 모든 경우에
결국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속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또는 개인이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 개인이 속한 그룹의 속성이 그 개인의 사망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결론이 뭐냐? 네트워크는 말씀드린 대로 전체와 그 구성을 연결시켜주는 다이애리틱 변주법적인 링키지고요. 결국 네트워크를 통해서 개별 구성원들의 인터액션이 하나의 홀로 전체로 이머징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전체로 이머징하는 전체는 이머징 프로퍼티를 가지기 때문에 단순한 컬렉션하고는 다르게 되는 거고요. 또한 반대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개인의 개별적인 속성들이나 그 개인의 속성들은 전체 사회에 의해서 형성이 되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식으로 만들면 이렇게 ABC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I라는 거는 개인 I의 인디비주얼 애트리뷰트입니다. 개인 I가 죽었냐 살았냐 얼마나 잘 사느냐 성공했냐 아프냐 안 아프냐 모든 게 여기 들어갑니다. 혈압이 얼마냐 그 개인 I의 인디비주얼 애트리뷰트는 뭐의 결과냐면 개인 I와 개인 J 사이에 between 이죠. 그래서 네트워크입니다. 개인 I와 J 사이의 네트워크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개인 I와 관계를 맺지하고 있는 K도 있고 많이 있을 텐데 IJ만 보면 안 되고 딱 I와 구체적으로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전체 complete 네트워크 속성에도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개인 I의 애트리뷰트는 개인 I가 J와 맺고 있는 네트워크에 영향을 받게 되고 개인 I와 J와는 다른 I와 J가 속한 전체 그룹의 네트워크 속성에서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룹 레벨의 세그리게이션이죠. 반대로 전체 네트워크는 뭐의 또 결과냐? 개인 I의 애트리뷰트, 개인 J의 애트리뷰트, 그 다음에 I와 J 사이의 네트워크 속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겠죠. 예, 여기까지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걸로 제 발표는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사전에 보내주신 거를 좀 봤더니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었어요. 그 사회연결망 총론에 대한 질문, 그다음에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질문, 그다음에 사회연결망이 가지는 함의에 대한 질문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서 제가 답변도 그렇게 좀 나눠봤습니다. 네트워크 방법론이라는 제목이 무엇을 뜻하는가라고 질문하신 분이 계신데 아마 지금쯤은 제 답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순히 방법이 아니라 방법론이라고 하는 텀을 붙인 이유는 제가 이 강연에서 강조한 것처럼 단순히 하나의 변수로만 추출해내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사회를 연구하거나 인간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다른 방법들과는 다른 독특한 어프로치이기 때문에 또는 사회나 인간을 바라보는 하나의 시각이기 때문에 방법론이라는 말을 붙였고요. 네트워크 방법론이 다른 방법론과 비교해서 강점은 제가 여러 번 강조해 드렸던 것처럼 인간 개개인의 속성을 넘어서는 하지만 인간의 개개인의 속성들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설명하는 부분이 강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장점과 단점, 장점은 제가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단점을 얘기하자고 치면 예를 들어서 많은 사회학자들 또는 사회과학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사회연결망은 너무 미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어떤 제도를 연구해야 된다거나 국가 단위로 연구를 해야 된다거나 제도 단위로 연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으시고 그런 연구들도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보셨을 때는 네트워크 방법론은 너무 미시적인 방법론이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회과학의 그 유닛 오브 어널리시스가 분석 단위가 이렇게 제도나 국가처럼 굉장히 그 거시가 아니라 개인, 미시 또는 심리학처럼 개인 안에 또 더 작은 심리학 분석 단위 또는 개인 단위에서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는 어떻게 보면 그 중간 단계, 마이크로도 아니고 매크로도 아니고 메조 레벨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볼 때는 너무 마이크로하게도 보이고 어떤 분들이 볼 때는 너무 매크로하게도 보이고, 그게 뭐 단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뭐 그 세계적으로 또는 국외에서의 현재 관심 정도가 궁금하다고 하신 분이 계신데, 사회학에서는 네트워크 방법론이 70년대부터 시작을 했고요.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쓰는 그런 양적인 방법은 70년대 시작이 됐는데, 자연과학은 조금 더 늦게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생물학 또는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뇌과학, 물리학, 뭐 거의 모든 전반적인 학문 분야에서 딱 네트워크라는 말은 안 쓰더라도 네트워크 방법론은 지금 굉장히 많이 연구되고 있고, 특히 브레인 커넥티비티라는 용어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뇌과학에서는 한참 특히나 머신러닝하고 결합이 돼서 연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참고할 만한 도서나 습득 과정은, 제가 도서는 한국 도서는 지금 나와 있기로는 김영학 교수님의 책이 두 권이 있어요. 하나는 분석, 하나는 이론. 둘 다 한국말로 돼 있고 되게 읽기 편하게 쓰셨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서 읽으실 때 이걸 처음으로 읽으시면 되겠고요. 제가 여기 좀 답안으로 올린 이 PPT는 하나는 선생님한테 제가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이걸 보시고 지금 적으실 필요 없이 나중에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텍스트북은 뭐 영어로 된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일단 맨 마지막 거, 이렇게 빨간 표시로, 빨갛진 않고, 맨 마지막에 있는 소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책이 가장 기본적인 책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인사이클로피디아에 해당하고요. 저게 80년대 나왔는데, 그 당시까지 나온 네트워크 방법론은 거의 다 일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거는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전에 Exploratory Social Network Analysis with 파엑이라고 하는 책은, 여러분들이 네트워크를 분석을 하시게 되면 네트워크 전문 프로그램 패키지를 쓰게 되는데, 가장 널리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파엑이라는 프로그램이고 공짜입니다. 그래서 저 책은 어떻게 보면 파엑의 매뉴얼이에요.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다기보다는 파엑으로 어떠한 분석들이 가능한지를 설명해 놓았는데, 그래도 레퍼런스들이 다 있고 그러니까 저것도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입문서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취향에 맞춰서 구입해서 학습하시면 되겠고요. 방법론에 대한 질문은 아무래도 하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데이터 설계나 분석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질문들이 좀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 관심 있는 주제에 네트워크 분석이 어떤 가치가 있는가를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트워크 분석의 가치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별 속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 또는 뭐 체제나 국가 단위에서 설명하기에는 너무 빈 부분이 많은 부분들을 내가 네트워크 데이터를 모으면 설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예를 들은 것처럼 사망률이다. 그럼 어떤 사람이 빨리 죽을 것인가? 운동을 많이 한다. 어, 또는 어떤 질병에 미리 걸려 있다. 이런 것들은 이미 많이 연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 관계망을 맺고 있고 어떤 사람들과 어떤 형식으로 친구 관계망을 맺고 있는 것이 더 오래 살게 하느냐는 연구가 거의 안 돼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결론을 내신다고 치면 거기에 맞는 네트워크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을 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 먼저 할게요. 네 번째는 네트워크 노드가 이산적이라는 얘기는 없다, 있다, 영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은데, 확률론적 그래프 이론과 어떻게 또 접목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확률적 그래프 이론도 거의 네트워크 이론으로 보시면 돼요. 네트워크에서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때 많은 경우 설명을 하기 위해서 0, 1로 처리를 하지만, 0일이 아니고 뭐 3분의 2, 3분의 1로 처리를 하더라도 대부분의 네트워크 변수들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그 조작을 해주시면, 네트워크 변수들은
확률론적인 그 타일을 갖고라도 얼마든지 다 계산이 됩니다. 자, 네트워크 방법론이 통계적 추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비판 이렇게 물어보신 분 계신데 요거는 제가 시간이 급해서 빠르게 답변을 드리면 저거를 이제 어떤 의미에서 통계적 추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네트워크의 변수가 통계에서 쓰이는 다른 변수와 크게 다른 점 중에 하나는 인디펜던스예요.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울 시민 1000명을 뽑았다 그러면 저의 키하고 다른 사람 키하고는 인디펜던트하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또는 저의 몸무게하고 다른 사람의 몸무게는 인디펜던트하다. 그리고 통계를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클래식한 통계를 돌리실 때는 여러분들이 샘플로 잡은 하나하나의 어브저베이션들이 서로 인디펜던트하고 가정하는 하에서 센트럴 리미트 티어럼도 나오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노멀 디스트리뷰션도 그릴 수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네트워크는 생각해 보시면 실제로는 많은 경우에 서로 디펜던트해요. A라는 사람이 B의 친구면 B라는 사람도 A의 친구일 확률이 높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또 A라는 사람이 만약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하고 친구 관계를 맺으면 다른 사람하고는 친구 관계를 맺기가 어렵겠죠. 시간도 없고 에너지도 부족하니까. 이래서 네트워크 타이는 서로 인디펜던트 하지 않은 게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네트워크 타이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네트워크 타이를 분석할 때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쓰시는 통계적 추정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서로 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자, 이제 거기에 관해서 몇 가지 그 옵션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가장 좋은 옵션은 피넷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제가 지금 피넷 소프트웨어를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분석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제가 그대로 그림을 가져온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넷은 뭐냐? Statistical Analysis Social Network의 소프트웨어다. 근데 보통 Exponential Random Graph 모델을 쓴다. ERGM을 쓰거나 아니면은 Active Attribute를 든 ALAAM 쓴다는 얘기. 여기서 Exponential Random Graph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는 우리가 디펜던트 베리어블이 소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A하고 B 사이에 네트워크 있냐 없냐에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A하고 B 사이에 네트워크 있냐 없냐, 0이냐 1이냐를 따질 때 0, 1을 처리할 때 보통 여러분들이 통계에서 많이 아시는 것처럼 로지스틱 리그레션 또는 거꾸로 얘기하면 엑스포넨셜 펑션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엑스포넨셜 펑션을 밑에 가정을 해놓고 A하고 B 사이에 타이가 있냐 없냐를 보고 단 가정은 A에서 B로 가는 타이는 B에서 A 가는 타이가 인디펜던트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디펜던트 하다는 걸 가정하고 돌리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보통 이걸 많이 사용하시면 되고 이걸 실제로 사용한 논문이 제가 그 국회의원들 간 공동발의 연결망 형성을 분석한 게 있어요. 요거는 보시는 것처럼 사회학대 논문집에 발표를 한 건데 이게 워낙 기술적인 거다 보니까 너무 인기가 없어서 제가 논문집에만 싣고 한국 사회학회는 실지 않았어요. 하지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논문을 보셔도 이게 실제 어떻게 사용되는지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걸로 제 Q&A는 일단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